불이 갑자기 꺼졌습니다. 정전이 된 겁니다. 지하 슈퍼마켓에서 불이 꺼졌으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칠흑같이 깜깜합니다. 시간이 3분 정도 지나자 사람들이 약간 웅성대기 시작합니다. 직원은 재빨리 전화를 겁니다. 전기회사에서 돌아오는 답변은 언제 불이 들어올지 모른다는 깝깝한 얘기만 돌아옵니다. 자, 또 한 번 2분 뒤에 전화해보지만 역시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직원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첫째, 지금 현재 구매하신 물건 조용히 밑에 내려놓으시고 안전하게 빠져나오시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둘째, 이미 구매를 결정하시고 장바구니를 그냥 들고 나오셔서 다음번 시간 나실 때 오셔서 물건값을 지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직원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책 다 읽어보셨죠? 네.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이 직원이 내린 선택은 여러분들 구매하시기로 했던 그 물건들 다 가지고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선단체에 그 대금을 기부하십시오. 자, 이 사실이 지역 방송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미디어들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금세 전국 TV의 뉴스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회사 감사팀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날 그 일로 해서 없어진 물건의 가격은 약 4,000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전국 방송에서 관심을 가지고 와서 인터뷰하고 그 회사, 그 슈퍼마켓이 체인이었는데 그 체인 슈퍼마켓의 이름이 계속 방송에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방송에 기사로 나가는 거하고 광고하고 그 효과가 확연히 다른 건 다 알고 계시죠? 이거 역시 홍보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홍보 효과로 나온 돈의 액수는 약 40만 불이었습니다. 4,000불의 물건을 직원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선단체에 기부하십시오 라고 한 그 선택 하나가 회사에 40만 불로 돌아온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직원은 왜 그랬을까요? 그 직원은 자기가 이런 선택을 하면 그것이 홍보 효과를 타서 100배의 이익으로 회사에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랬을까요? 저는 꼭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홍보 효과를 노린 어떤 노림수였다고 한다면 어쩌면 사람들은 감동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기부하십시오. 자기가 뭐 다시 갖고 와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지금 단말기도 다 전기가 나가서 안 되는 판국인데 또 그 상황에서 그냥 다 놓고 나가시오. 이것도 고객에 대한 자세도 아닌 것 같고 해서 즉흥적으로 낸 아이디어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모든 것의 목표를 분명히 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목표가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것이 내 우선순위 1인지 아니면 더불어 생각하는 것이 1인지 또 회사를 운영하시면 어떤 조직을 운영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한다. 근데요, 사실 고객 만족보다 한 수 위에가 고객 감동이거든요.
근데 감동을 사람들이 느낀다고 하는 것은 자기 챙길 것 다 챙기면서 남한테 주면 감동이 안 옵니다. 저 사람이 저런 선택을 할 때는 자기 나름대로는 큰 손실을 감수하고 내린 선택이 분명하다. 이게 전달될 때 그때 감동이 오는 거거든요. 한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병이 점점 위독해졌습니다. 이제 몸을 움직이기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병문안을 갔습니다. 할머니, 제가 뭐 도와드릴 일이 없을까요? 얘야, 네가 꼭 해줄 게 하나 있다. 내가 이제 얼마 더 살지 모르겠는데 그 우리 집 앞에 동네 가게에 가면 와플을 파는데 그 와플이 지금 먹고 싶구나. 알겠습니다, 할머니. 그리고는 바로 검색해서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전화를 합니다. 와플을 주문하려고 합니다. 아, 손님, 죄송합니다. 손님이 주문하려고 하는 그 와플은 금요일 날만 저희가 하는 특별 메뉴입니다. 일주일에 딱 금요일 점심에만 하는 특별 메뉴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그 와플을 서비스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 정말 부탁인데 우리 할머니가 금요일까지 시간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십시오. 2시간 뒤에 그 와플은 완성됩니다. 자, 그 동네 가게의 점장은 어떤 생각으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분명히 회사의 방침에 따르면 그 와플은 금요일 점심에만 서비스하는 특별 메뉴입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지 없을지가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그 여대생의 절박한 전화에 만들어지기로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이 회사는 자선단체는 아닙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냥 동네 가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단골이었던 그 할머니 이름을 기억하고 또 그 손녀가 지금 다급히 전화를 하는 이 요청을 물리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의 목표를 늘 분명하게 놔둬야 됩니다. 저는 3,0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실험을 해봤습니다. 너희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꼭 하고 싶은 거, 꼭 가지고 싶은 거 10개를 리스트하라. 그래서 10개를 학생들이 리스트합니다. 그럼 제가 한 5분 정도 기다리니까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4개를 지워라. 선생님이 지우라니까 자기 열심히 썼지만 또 지웁니다. 또 1분 뒤에 3개 더 지워라. 그리고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나머지 2개 다 지워라. 이때 학생들 얼굴에는 약간 찡그리며 자기가 정말 갖고 싶은 건데 그걸 지우라니까. 그러면 마지막 1개가 남습니다. 자, 3,0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생 살아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꼭 가지고 싶은 거, 그 1개가 뭘까요? 제가 해보니까 3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첫째, 하나님. 아무래도 기독교 학교가 돼서 그런지 하나님이 꼭 들어갑니다. 둘째, 가족. 셋째, 사랑. 여러분들, 이것 중 어느 것 하나 숫자로 환산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숫자로 환산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는 인생 살아가면서 내 조직을 경영하면서 나는 항상 숫자로 환산될 수 있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삶의 목적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어쩌면 놓치고 있는 중인지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목표, 가장 소중한 목적은 숫자로 환산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조직에 대한 충성심, 조직에 대한 자부심, 직원 간 협동심, 어느 것 하나 숫자로 환산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항상 숫자로 환산되지 않는 것에 자신의 가장 큰 목적을 두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든 부처든 또 다른 이슬람 종교든 종교에 자신을 소속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인생의 삶의 의미는요, 자기보다 더 큰 어떤 존재에 자기 자신을 연결시킬 때 그때 의미가 오는 거거든요. 또 두 번째는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꼭 실현해 보고 싶을 때 그때 자신의 삶의 의미가 나타나는 겁니다. 셋째, 더불어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 연대감, 이런 것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소속감, 성취감, 연대감, 이게 자신의 삶의 목표에 가장 중요한 곳에 있어야 됩니다. 많은 조직들이 저희는 고객 만족, 고객 감동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하는 걸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고객을 감동하는 서비스인지 이걸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플 가게, 이건 분명히 방침과 원칙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 방침과 원칙에 어긋나는 일을 하느냐? 고객을 위해서 할 때, 그때 고객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회사 매뉴얼 어디에도 고객들에게 정전이 일어났을 때는 그냥 무상으로 가져가게 하고 그것도 자기가 원하는 단체에다가 기부하라고 그렇게 매뉴얼이 안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뉴얼대로 모든 것이 다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청소부 한 명이 막 환자의 병실을 청소하고 나오는 길입니다. 그리고는 복도를 걸어가고 있는데, 여봐, 왜 우리 아들 병실을 청소 안 하는 거야? 이 소리를 외친 환자의 보호자는 일주일 전 자신의 아들이 사고로 정신이 없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 응급실에 실려왔다가 그 뒤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데 몸은 조금 회복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정상으로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자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왜 우리 아들 병실을 청소하지 않는 거요? 근데 사실은 이 청소부가 불과 1시간 전에 청소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 청소부라면 그 환자 보호자의 신경질적인 불평, 불만에 어떻게 대응했겠습니까? 아마도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첫째, 죄송하지만 1시간 전에 이미 청소를 한 상태입니다. 라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한다. 둘째, 둘째 어떤 게 있을까요? 어쨌거나 화를 버럭 낼 수도 있죠. 아니 뭘 알고 하시는 얘기요, 모르고 하시는 얘기요 라고 화를 버럭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소부가 했던 방법은 세 번째의 선택이었습니다. 아무 소리 없이 그 병실에 가서 다시 한번 청소를 보는 앞에서 하는 겁니다. 한 10분 걸려서 하는 겁니다. 자,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아니,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당신 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거나 화를 버럭 내거나 하지 않고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또 가서 청소를 다시 했습니까? 예, 저는 제가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목적이 환자가
입원했다가 편안한 상태로 있다가 퇴원하는 것들을 도와주는 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직무기술서를 찾아봤어요. 그 청소부의 직무기술서 어디에도 그 말은 쓰여져 있지 않았습니다. 거기 쓰여져 있던 내용들은 블라인드 청소는 주 1회 실시할 것, 라지에타는 얼마 만에 닦을 것, 이런 식으로 숫자로 환산될 수 있는 그런 직무를 수행하라고 하는 얘기만 있지, 그 어디에도 저는 제가 해야 될 임무가 환자와 그 보호자가 병원에 들어왔다가 완쾌하고 편안히 퇴원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어디에도 쓰여져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의 목표를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동적인 서비스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례 있죠. 한 사람이 돌을 깎고 있습니다. 당신 왜 그 돌을 깎고 있는 겁니까? 예, 이 돌을 반듯하게 해서 성당의 주춧돌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그 옆에 있는 석공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이걸 하고 있습니까? 예, 저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성당을 짓는 그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돌을 그냥 깎는다고만 생각하는 사람하고 자기가 하는 일이 가장 성스러운 성당을 짓는 그 주춧돌을 만든다는 그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거하고 그 사람은 다릅니다. 아니, 얼핏 보기에는요, 둘 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월급 받아가는데 차이가 나는 건 이런 겁니다. 상황이 어려워질 때 차이가 나타납니다.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면 그냥 생계수단으로만 생각하던 사람은 다른 직업을 찾아갈 수 있고요. 이것이 성스러운 성당을 짓는 그 주춧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에게 임무 부여를 한 사람은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그 직장을 바로 떠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조직을 경영하거나 조직에 몸담고 있을 때 의외로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소속감입니다. 이 소속감을 잘 아우러 줄 수 있는 조직, 그 조직, 가족같이 지낼 수 있는 조직. 어떤 경영자는 자신의 조직이 지나치게 커지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류학자들의 연구조사에 따르면요, 사람들이 대면해서 서로 편안하게 느끼면서 같이 지낼 수 있는 공동체가 제일 큰 사이즈가 맥시멈이 몇 명이라 그러죠? 150명이 맥시멈이랍니다. 그걸 우리가 인류학자인 덤바, D-U-N-B-A-R, 덤바의 숫자라고 부릅니다. 한번 나중에 구글링 해보시면 나오는데, 이건 사실 기업에서들도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둬야 됩니다. 어떤 부서가, 어떤 파트가 150명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인간적인 관계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때부터는 비인간적인 요소가 침투할 수밖에 없다. 이걸 각오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150명 단위에서 끊어버려야 됩니다. 뭐 또 다른 사업부를 만들든지.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계가 유지되고 서로가 서로를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작업 환경. 150명이 맥시멈입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예일, 미국의 유수한 프린스톤, 유수한 대학들의 학부 정원이 10,000명이 넘는 데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물론 이제 숫자를 늘리면 학생들의 질이 떨어질 것을 우려할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하버드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경쟁률을 보건대
10,000명에서 한 2배 넘는 20,000명 된다고 해서 풀이 그렇게 급격하게 안 떨어집니다. 5대1, 10대1, 20대1, 저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적어도 그 정도는 갈 테니까요. 전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인재들이 몰려드는데, 그런데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늘 사이즈가 일정한 숫자를 넘지 않, 미국에는 대학의 정원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제 재미있어, 제 유학했을 때 시절 얘기인데요. 그 정원이 없어요. 그 어떻게 운영하나 그랬더니 그냥 이게 과거 통계의 법칙에 따라서 뭐 우리 학교는 대충 경쟁률이 3대 1이다. 그러면 그런데 어드미션 주면 이거를 받아들이는 학생과 리젝트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우리가 어드미션 준 것에 뭐 한 50%는 리젝트를 하고 나머지는 온다. 그러면 자기네가 원하는 사이즈가 뭐 2만 명이다. 그러면 3만 명한테 4만 명한테 어드미션 주는 거죠. 그러면 대략 한 2만 명인데 어떤 해에는 갑자기 많이 와가지고 뭐 한 2만 5천 명이 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난리가 나가지고 기숙사를 구한다고 막 인근에 있는 아파트 막 렌트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학생들을 하고 그런 걸 봤습니다. 근데 하여튼 항상 사이즈를 일정한 정도로 유지하는 그 정책의 목표가 뭐냐면 우리는 책임 있는 교육을 실시하겠다. 우리는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경영하겠다. 라고 하는 목표가 이미 선행적으로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되는 겁니다.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하라. 죄수들이 동굴에 있습니다. 전부 쇠사슬로 몸이 결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수들의 등 뒤에는 횃불들이 있습니다. 죄수는 벽을 향해서 바라볼 수 없도록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이 볼 수 있는 거라고는 뒤에 있는 횃불에 비춰진 자신의 그림자가 동굴 벽면에만 너울너울 비칩니다. 죄수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존재하는 것의 전부가 아닐 것이다. 이 동굴 밖에 나가면 분명히 다른 세상이 있을 것이다. 이런 비전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는 천신만고 끝에 그 동굴을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밖에 나가자마자 눈이 거의 멀찌경입니다. 왜? 햇빛이 비치니까 어두운 데 있었을 때는 동공이 확장되어 있다가 밝은 데 나오면 축소되어야 되는데 갑자기 그게 안 되니까, 조절이 안 되니까 빛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난생 처음으로 보는 태양,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 죄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아마도 둘 중에 하나겠죠. 자기 혼자 자유의 세상을 향해서 어렵게 탈출한, 빠삐용 탈출하듯이 탈출한 거니까요. 빠삐용 아세요? 그죠? 이 빠삐용을 아는 세대가 있고 모르는 세대가 있습니다. 예, 하여튼 스티브 맥퀸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나와서 한 건데 아주 그냥 아무도 탈출할 수 없는 그 감옥에서 탈출해가지고 나가는 뭐 그런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또 하나는 동굴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죄수는 두 번째 선택을 합니다. 동굴로 다시 돌아와서 동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게, 저 밖에 아주 좋은 세상이 있네.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갇혀 있고 가짜 세상이야. 저 밖에 나가면 태양이 비치고 정말 자유의 세상이 있네. 같이 탈출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밖에 밝은 데 나가면 동공이 수축되겠죠. 빛이 조금밖에 안 들어오도록 수축됩니다. 근데 동굴에 다시 돌아오니까 이게 또 바로 확장이 안 되니까
잘 보이지가 않아 가지고 비실비실 비틀거리면서 동료들한테 밖에 나가자고 하니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네 몸이나 잘 추스려라.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자, 이 동굴의 우화는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이 얘기하고 있는 유명한 동굴의 우화인데요. 여기서 밖에 있는 태양은 진리 그 자체, 그리고 그걸 이데아라고 부릅니다. IDEA. 우리가 아이디어라고 하는 그 스펠링이 바로 거기서 나온 겁니다. 이데아. 이데아는 영원한 것이고 불변한 것이고, 우리가 지금 벽면에 쳐다보고 있는 이 그림자, 이거는 우리의 현실 세계. 이 현실 세계는 진리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찾아야 된다. 그 진리의 세상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자, 어떤 조직을 이끌고 가거나 자신의 삶을 이끌고 가고 있는 사람은 사실 이 동굴의 우화의 이데아를 먼저 자신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비전을 갖고 있어야지 다른 사람들 보고 동참해달라고 얘기를 하지, 비전이 없으면서 나를 따르라. 뭘 보고 따르냐? 사람을 보고 따르라? 위험하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비전, 이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좋은 것인지. 올바른 가능한 일부터 시작하지 마라. 올바른 일부터 시작하라. 유명한 경영 철학자인 피터 드러커가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우린 되게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냐? 그럼 이거라도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럼 시작해보자. 이렇게 가능한 일부터 시작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올바른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서가 맞다는 거예요. 왜? 가능한 것부터 시작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그게 옳은 일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로 교도소 담장 걷는 겁니다. 그런데 옳은 일부터 시작하면 교도소 담장을 걸을 일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게 옳은 일이 줄 알면서도 이게 불가능한 상태면 어떡하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는 일이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믿고 나가는 것이, 이게 올바른 일을 실현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 모든 것이 다 비전과 아이디어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뭐 조직의 어떤 리더나 비전하는 거, 저같이 뭐 그냥 평범한 개인이 무슨 비전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천만의 말씀.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목표, 비전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최초로 알았던 사람은 콜럼버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실제로 행한 사람, 최초의 사람이 콜럼버스입니다. 그전에도요, 뭐 지구가 둥글다는 거는 배에 들어오는, 항구에 들어오는 배가 안 보였다가 보이고 보이다가 안 보이고 이러면 이게 뭐 평면이 맞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 실제로 그것을 실행에 옮긴 사람은 콜럼버스가 처음이었습니다. 콜럼버스의 달걀 얘기는 다 아시죠? 콜럼버스의 달걀 얘기. 탁자 위에 쭉 모여가지고, 자, 달걀을 세울 수 있는 사람 세워보십시오. 아무도 못 세우는 거죠. 콜럼버스가 딱 있더니 달걀을 밑을 쿡 찌그러뜨리니까 세워지는 거예요. 남들은 다 약간 사기성이 있는 겁니다. 남들은 다 생달걀 가지고 세우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삶은 달걀 꺼내가지고 푹 찍은 거거든요. 이게 왜 여러분들 위대한 리더들은요, 사기꾼하고 종이 한 장 차이일 때가 많습니다. 약간 선동적 기질도 있어야 됩니다. 아주 모범생들이 리더가 잘 못 되는 이유가, 저러면 저거 사기치는 거 아닐까? 이런 조바심이 너무 앞서니까 못하는 거죠.
가도 신대륙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던 다수설은 뭡니까? 지구의 끝에 가면 폭포로 떨어진다. 지구가 평면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가도 안 나타나니까 선상반란이 일어납니다. 1등 항해사가 콜럼버스를 돛대에다가 묶습니다. 그리고는 목에다가 칼을 딱 들이댑니다. 배를 돌려라. 그리고 선원들 전부 그 1등 항해사 왜? 죽음의 공포로부터 이 사람들은 벗어나고 싶어요. 이대로 가다 죽는 거다 생각을 하니까 선상반란을 꾀한 겁니다. 콜럼버스가 이 절대절명의 순간을 어떻게 탈출했을까요? 힌트 드리면 이거 약간 사기성 발언을 합니다. 이틀만 다오. 그래도 신대륙이 나타나지 않으면 돌아간다. 근데 콜럼버스가 그렇게 이제 풀려납니다. 돛대에서. 그리고는 자기 함장실로 돌아가서는 깜깜한데 함장실이 갑판 밑에 있거든. 촛불 하나를 켜놓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한 번 안 가본 길인데 지금 콜럼버스라고 이미 갔다 와 봤습니까? 자기도 지금 지구는 둥글다는 그것을 믿고 가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틀만 더 자기가 가봐야지, 한번 갔다 와봐야지 이틀이 뒤면 나타난다는 거를 확신에 얘기하지만 자기도 그냥 툭 던진 말이에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틀 뒤에 신대륙이 발견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할 수 없다라고는 얘기하지만 미래의 이 불확실성을 어떻게 나와 같이 가는 사람들을 확신시킬 것인가?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자신감은 어떤 게 자신감입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거는 건방 떠는 겁니다. 자신감은 내가 실수하다가도, 내가 실패했다가도 나는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게 자신감입니다. 나는 한 번도 실수 같은 건 하지 않는다. 나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다. 이거는 교만입니다.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 누구든지 실수하고 누구든지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마음 자세로 가는. 근데 이게 깡이 좋고 뭐 배포가 두둑해야지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가 꼭 하고 싶은 게 분명히 있을 때, 그때 이런 마음 자세가 나오는 거죠. 내가 이건 꼭 하고 싶다. 근데 가다가 장애물이 나타나. 그거 어떡하겠어? 자빠지는 수밖에. 그렇지만 또 일어나. 왜? 꼭 가고 싶으니까. 그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하라. 회사의 목적, 이익이 아닙니다. 회사의 목적은 고객을 감동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거는 업종 불문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회사, 무슨 조직, 무슨 가게를 하더라도 무조건 궁극의 목적은 고객을 감동시키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속적으로 해내기 위해서는 목표가 필요합니다. 그 목표는 수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속적으로 하려면 수익이 들어와 줘야지 이게 계속 굴러가는 거지. 뭐 한 번 기부 쫙 하고 뭐 감동시키고 손 털고 그러려면은 그거는 조직을 운영하는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죠. 그래서 제일 상위 개념의 고객 감동이 있고 그 밑에 하위 개념의 목표로서 수익 창출이 있고 수단으로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투자 방법 궁금하십니까? 관심이 없어요?
돈에 관심이 별로. 여기 투자하면 돈 많이 번다. 어딜까요? 어떤 곳에 투자하면, 그때 어떤 분이 강남 역세권 근처에 있는 낡은 집을 사둬라 하는 얘기를 제가 3년 전에 들었는데요. 뭐 실천에 못 옮겼습니다. 와, 그때 샀었더라면 하는 생각도 해보고 있는데, 가장 확실하고 가장 투자 수익률이 좋은 투자처는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곳을 발견하면은요, 꼭 거기다 투자하십시오. 확실합니다. 지속적으로 들어옵니다. 왜?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뭘까? 이걸 자기의 목표로 삼는 사람은요, 그걸 만약 실현하는 방법을 찾아내기만 하면 그 사람들이 뭐 와서 계속 즐기고 갈 테기.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발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발견하느냐, 그것까지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그건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시고, 목표는 많은 사람을 행복해지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투자처가 없을까? 성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거, 그건 나쁜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 성공을 이루는 것을 갖다가 지나치게 폄하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우연에 의해서만 물질적 성공을 이루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성공을 이루는 방법이 뭘까요? 첫째, 목표는 무모하리만큼 도전적인 목표를 잡으셔야 됩니다. 쉬운 목표, 쉬운 거 치고 가치 있는 거 없습니다. 또 가치 있는 거 치고 쉬운 거 없습니다. 다 성취하기가 힘든 것들이 목표입니다. 목표를 무모하리만큼 도전적인 목표를 가지십시오. 둘째, 한꺼번에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잘게 쪼개야 돼. 잘게. 한 번에 성취할 수 있을 만큼. 셋째, 그 잘게 쪼갠 목표를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어느덧 훌쩍 커 있는 자기 자신을 머릿속으로 비주얼라이즈 하십시오. 이게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베트남의 한 미군 장교가 포로로 잡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0몇 년 동안 포로로 잡히고 나서 풀려나서 미국의 본토에 돌아와 가지고 친구들하고 골프를 치러 나갔는데 골프를 엄청나게 잘 치는 거예요. 자네 지난 10년 넘게 포로로 잡혀 있었는데 언제 이거를 거기서 골프 쳤냐 그랬더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자기는 머릿속으로 필드에 나가서 골프를 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비주얼라이즈 했다는 겁니다. 이게 실증적인 것으로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결국 근육을 움직이는 거는 뇌가 지시를 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근육을 움직이지 않더라도 뇌에다가 그걸 계속 입력시켜 놓으면 그게 기억이 돼가지고 돌아간다는 거.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지금 장기 이식이 많이 되고 있죠. 근데 아직까지도 이식되지 않는 장기가 뇌란 말이죠. 심장도 이식하죠. 하여튼 다 합니다. 폐가 힘들다 그러는데 폐도 합니다. 이식이. 근데 뇌만 안 돼. 근데 뇌를 이식하면
대개 이제 나오는 얘기가 그 뇌가 이식된 뇌의 주인이 그 몸의 주인인지 몸의 주인이 그 주인인지 난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질문보다 아마 이런 일이 더 빨리 벌어질 겁니다. 웬만한 뇌는 미쳐버릴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이 뇌는 자기 몸을 움직이는 것에 대한 많은 기억들을 갖고 있는데 새로 떡하니 들어왔는데 여기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 특히 여자 뇌를 남자 몸에다가 했다든지 남자 뇌를 여자 몸에 해놓으면 진짜 미쳐버린다니까요. 왜? 서로 코디네이션이 안 되니까 자기 몸이 자기 몸 같지가 않은 거죠. 이 얘기를 또 왜 했냐. 결국은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 그 다음에 이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비주얼라이즈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쓴 일기들이 많이 나오고요. 자서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단연 제일 최고의 작품은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정신의학자가 쓴 죽음의 수용소를 넘어서 아마도 읽어보셨을 겁니다. 거기 보면은요, 빅터 프랭클은 틈나는 대로 그 수용소 안에서 살아남으려고 어떤 일을 한 줄 아십니까? 유리 조각들을 여기저기서 틈나는 보이는 대로 주워 모읍니다. 그리고는 그 유리 조각 갖고 뭘 하느냐? 손톱을 깎는 거예요. 그리고 수염을 깎았어요. 왜 그랬겠을까요? 딱 이 사람이 관찰해 보니까 보기에 건강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부터 나치 간수들이 가스실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 노동력을 써먹을 게 없으니까, 이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런 사람부터 요거를 딱 간파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자기 손톱도 깎고 수염도 깎고 보기에 건강한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는 순간, 내가 포기하는 순간 다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여기서. 그 다음에 또 생존자들을 보니까요, 나중에 인터뷰를 해봤어. 생존자들한테. 당신은 어떻게 살아남았냐? 그랬더니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그 수용소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이 수용소를 벗어나가고 나면 뭐를 할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뭘 해볼까? 그러면 그냥 막연한 게 아니고, 오케이, 구두방 하겠다. 그래, 구두방이면은 남자 신발, 여자 신발 두 개를 다 할까? 아니면은 둘 중에 하나만 할까? 그러면 또 연령 대상을 어떤 사람들로 할까? 로케이션은 어디에 잡을까? 진열을 어떻게 하고 가죽 구두를 팔 건지 하여튼 혼자 상상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게 더 중요합니다. 자기는 반드시 살아서 이 수용소를 나갈 거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어 심지 않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미래를 누가 압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사기꾼 얘기를 한 게, 이게 자기 확신이 너무 지나치다 보면 자칫하면 사기를 저지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피터 드러커가 뭐라 그랬습니까? 옳은 일부터 시작하라. 가능한 일부터 시작하면 피라미드 하다가 사기꾼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옳은 일을 먼저 시작하면은요, 적어도 사기꾼은 안 되는 거죠. 근데 불확실한 것을 확실한 것으로 바꿔주는 것이 리더십이거든요. 그건 남에 대한 리더십만이 아니고 셀프 리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셀프 리더십도
자기 스스로 불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기가 확실한 것으로 바꿔주는. 인디안들이 기후제를 지내면 비가 반드시 옵니다. 이유는 뭘까요? 예? 올 때까지.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제 지냈다 하면 무조건 비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오늘 재밌는 거 배웠네요. 그러면 이제 누구든지 뭐 기후제 하면 비 다 오겠네. 천만의 말씀. 기후제는요, 한번 시작했다 그러면 24시간 계속 가는 거지, 중간에 뭐 좀 쉬고 잠 좀 자다가 그러고 다시 나와서 하는 게 아닙니다. 땡 하면은 그때부터는요, 전 부족들이 24시간 동안 각자 맡은 일을 계속 하는 게 기후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갑자기 시작했다가는 다 죽고 맙니다. 근데 왜 이렇게 죽기 살기 식의 기후제를 지내느냐고요? 이유가 뭘까요? 아니, 비가 혹시 안 오잖아요. 기후제를 안 지내가지고. 그럼 그냥 죽습니다. 자기네들의 생활 환경이 그만큼 열악한 거예요. 한 해 농사를, 한 해 옥수수 농사가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리는 바람에 싹 다 말라 죽으면 그 부족은 그 다음 수확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후제를 지낼 때는 정말 죽기 살기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인디안들은 기후제를 지냈다 하면 반드시 비가 온다. 자, 그런데 24시간 부족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아무 때나 기후제 시작했다면 큰일 나니까 추장이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 그리고 바람의 습기가 얼마나 묻어오는지 이런 거를 딱 촉각을 세우고 있다가 이제부터 맥시멈 일주일 이내에는 비가 올 것 같다 하는 필이 딱 왔을 때 전원집합 하고는 기후제 시작을 선언합니다. 자, 이것도 부족의 생존이라고 하는 목표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그 추장의 리더십에 대해서 그 누구도 반기를 들지 않는 겁니다. 왜? 안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추장 역할을 맡는 겁니다.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하라. 무리할 만큼 큰 도전적인 목표를 세워라. 그리고는 그것을 실천 가능할 단위로 잘게 잘라라.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감을 불러일으켜 주려면 성공의 경험을 줘야 됩니다. 성공의 경험은 작은 성공들을 많이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면 거기에서 성공의 경험을 쌓는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그 무모하리만큼 도전적인 목표가 성취된다는 것을 머릿속으로 계속 비주얼라이즈하고 그것을 믿어라. 콜럼버스가 그렇게 했던 겁니다. 삶의 목적, 그 의미를 분명히 하는 사람은 그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하는 얘기입니다. 삶의 의미,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사람은 그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다. 자기가 무엇을 목표라고 살아가는지, 왜 살아가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아는 사람은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나는 또 일어설 수 있다. 아니, 나는 또 일어설 수밖에 없다. 그 길을 반드시 가야 되니까. 그게 콜럼버스가 나도 한번 안 가본 길이지만 거기에 신대륙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제스로 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자신의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들어서 표해 주십시오. 네. 아까 범바이
150이라는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실제 어떤 조직 같은 경우는 150이 아니라 몇천 명, 1,500, 뭐 15,000명, 뭐 예, 10배, 100배 올라. 모든 걸 쪼개가지고 운영한다고 해서 예. 하더라도 예. 조직 전체의 목표를 이루려면 네. 그 150이라는 단위들이 또 얼마만큼의 시너지를 내고 예. 잘 연계돼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대기업일수록 특히 그렇죠. 국가적인 정부비나 뭐 이런 것들이 예. 있는 것이 있는지 예. 그게 궁금해서. 좋으신 질문입니다. 그런데 일단 그러니까요. 어떤 한 책임자 보고 당신 밑에 380명 슈퍼바이저 하시오. 이제 이렇게 목표를 이렇게 책임을 부과할 때는 사실은 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정말 인간적인 유대관계들을 형성해 가면서 자신의 밑에 있는 380명을 잘 관리해 줄 거라고 하는 기대는 일단 접어야 됩니다. 그 책임을 부과할 때는 이거는 좀 무리가 따를 것이다. 또는 적어도 그 아주 인간적 관계를 유지해내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고, 그리고 덤바의 법칙에 따라서 150명이 넘으면 뭐 1반, 2반 해서 반장을 2명을 만들어 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1반과 2반의 반장들이 서로 소통하는 방법, 그거는 또 연구를 해야 되지만, 에이 뭐 150명인지 뭐 1,500명인지 그냥 하여튼 그냥 유능한 사람 한 두고 그 사람한테 당신이 다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할 때는 무리가 따른다는 걸 리더는 항상 머릿속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150명을 넘지 않도록 유지하는 데서 발생하는 팀 간, 부서 간 그런 소통 문제는 또 그 소통 문제로 남아 있는 거지만, 일단은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죠. 300명을 한 사람 보고 다 알아서 하시오 하는 것보다는 150명 쪼개서 두 사람 보고 두 사람이 잘 코디네이션. 그 두 사람이 서로 막 이견이 나가지고 싸우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팀장 자리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동병상련이 돼가지고 또 서로가 이해할 수 있게 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좌우지간 150명을 넘지 않도록.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신도가 한 150명 정도까지는 좀 가족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이게 뭐 300명, 500명, 1000명, 어느 교회처럼 뭐 10,000명 이렇게 되면 그때는 인간적인 관계들이 많이 피폐화되고, 그냥 뭐 같은 교회 사람끼리 주차장에서 주차 충돌하고 나면 딱 내려서 막 멱살 잡기 일부 직전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냥 150입니다. 또 질문. 또 문자로 받아야지.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빨리빨리 얘기들 많이 하죠. 속도가 중요합니다. 속도가 중요한데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방향이죠. 방향은 여러분들 그 내비게이션 보면 알지만은, 내비게이션 보고 어디로 가라 그러면은 GPS가 작동하기 전까지는 지하 주차장에서 어디 가라고 하면은 그냥 모래시계만 나오고 밖에 나올 때까지 어디 가라는 걸 얘기를 못 해줍니다. GPS가 작동을 해야 되니까. 근데 GPS는 뭐를 찾아내는 겁니까? 여러분의 현위치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내 현 위치가 어딘지를 모르면 내가 가야 될 방향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간단한 실험해 보겠습니다. 잠깐 눈을 감아 주시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정북 방향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여기 북새지에 오는 데까지 길을 잘 기억해 보시고, 내가 볼 때 지금 이 앉은 자리에서부터 정북 방향은 여기다.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십시오. 눈 뜨면 안 되고, 눈 뜨면. 자, 손을 들어서 정북 방향을 가르쳐 보십시오. 정북. 아니, 이게 틀릴 수밖에 없는 거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번쩍 손을 들어서 방향을 가르치시고, 눈을 떠 주십시오. 손은 든 채로. 다른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지금 방향이 지금 이쪽하고 이쪽하고는 완전히 정반. 예, 그렇습니다. 자, 이 실험의 결과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북 방향을 제각각 다른 곳을 가르쳤다고 해서 진짜 정북 방향이 제각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판단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도 궁극에 가면 같다고 봅니다. 자기가 현재 어느 위치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얘기한 관점주의라는 겁니다. 퍼스펙티비즘, 관점주의. 인간은 자신이 서 있는 현 위치에서 바라보는 그 관점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뭐냐? 아니다. 관점이 다른 데 따라서 다른 방향을 가르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북극성이 있다. 북극성이 하고 있는 역할은 비록 우리가 도달하지는 못하더라도 정북 방향이 어딘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현 위치가 어딘지를 GPS가 파악해 주듯이 파악해야 되는데, GPS의 작동 원리는 간단합니다. 인공위성 3개가 우리의 현 위치를 어떻게 서로 다르게 하는 그 차이가 나타날 겁니다. 각각 3군데 떨어져 있는 인공위성으로부터 쏘아가지고 그 3 거리의 차이, 요거를 종합해서 현재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건데, 이 현 위치를 알고 나면 그때서부터 이제 방향이 쫙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이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알기를 원하시면 나의 현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GPS에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3명의 멘토를 반드시 가지십시오. 그 3명의 멘토가 여러분의 인공위성입니다. 5명의 서포터즈를 가지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 일본의 속담입니다. 5명의 서포터즈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돈을 대주는 사람이 서포터즈일까요? 그건 스폰서라 그러죠. 서포터즈는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항상 들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서포터즈고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멘토입니다. 멘토를 꼭 가지고 계십시오. 그리고 성장하고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이제 나는 다른 사람의 멘토가 되어줘야 되겠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멘토는 누구든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자기 혼자서 자기의 현 위치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멘토들에게 물어보고 그래야지만 자빠졌다가도 또 일어날 힘이 생기는 겁니다. 멘토와 더불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성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